여러분, 오늘 아침 출근길에 혼잡한 만원 지하철을 타보셨습니까? 생각만 해도 등줄기에 땀이 흐르시죠? 옆 사람의 숨소리가 바로 곁에서 들릴 정도로 밀착되어 있는데도 우리는 약속이나 한 듯이 스마트폰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온 세상과 초고속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정작 눈앞의 이웃과는 눈길 한 번 주고받지 않는 참으로 기묘한 풍경입니다. 그러다가 단체 대화방에 점심 뭐 먹을까 하고 가벼운 질문을 던집니다. 화면 속 노란색 숫자 일들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모두 읽었다는 소리죠. 하지만 대화방은 깊은 침묵 속에 잠깁니다. 메시지를 읽고도 아무런 답이 없는 상황, 즉 침묵의 거절을 당한 겁니다. 그 순간 가슴 밑바닥에서 야속하면서도 씁쓸한 소외감이 훅 올라오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촘촘하게 그물망처럼 얽혀 살아가면서도 정작 마음은 사막 한가운데 홀로 남겨진 것처럼 이토록 외로운 걸까요? 세상 모든 상황과 결과를 내 뜻대로 통제하고 쥐락펴락하겠다는 과도한 욕심을 쥔 채 살아가니 손가락 사이로 모래알이 빠져나가듯 관계가 쉽게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들판에 서서 홀로 침묵하는 나무들이 어떻게 소리 없이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그 오래된 현자들의 비밀스러운 은유 속에서 현대인의 소외감을 치유할 진짜 안목을 길러보려 합니다. 오늘은 탈무드 아가다 제1부 제2장의 34번째 아가다입니다. 이 아가다는 들판에 쓸쓸히 선 나무들이 겉보기엔 굳게 닫혀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서로 깊이 대화하며 고독한 인간에게 가장 따뜻한 교제와 안식처를 내어주기 위해 그 자리에 세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문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에 있는 어떤 나무도 사람과 대화할 수 없었다. 하지만 모든 나무는 마치 서로 대화하는 것처럼 보이며 참으로 인간과도 대화를 나눈다. 나무가 창조된 까닭은 우리에게 교제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자, 이 짧은 구절을 보면 무언가 깨달음이 오지 않으십니까? 고대 히브리어로 보통 나무를 지칭할 때는 에츠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구절에서는 굳이 시아라는 아주 독특한 단어를 골라 썼습니다. 이 시아라는 말은 대지에 뿌리를 내린 식물로서의 나무를 뜻하면서도 동시에 대화하다, 교제를 나누다 라는 속뜻을 함께 품은 다이어입니다. 고대의 스승들은 단순히 나무를 도끼로 찍어 뗏감으로 팔아치울 자원이나 개인의 소유물로 보지 않았습니다. 들판에 우두커니 서서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저 푸른 나무조차도 실은 전체적인 유대망 안에서 끊임없이 소통을 주고받는 살아있는 동반자라는 사실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모든 나무는 인간에게 교제를 제공하기 위해 창조되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내 삶의 절대적인 독재자이자 소유주인 것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내 커리어도, 내 인맥도, 심지어 내일의 날씨까지 내 손아귀에 넣고 흔들려고 하죠. 그러다가 아주 사소한 어긋남이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모순적인 불합리함을 마주하면 깊은 고립으로 숨어버리거나 남들과의 관계를 칼로 자르듯 차단해버립니다. 하지만 아가다가 주는 묵직한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들판에 덩그러니 박혀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 저 나무들조차 땅 밑바닥에서는 엄청나게 바쁜 주파수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소통의 주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속에 온전하게 차단된 독립적인 외톨이는 애초에 설계된 적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이 험난한 운명을 100% 통제해보겠다는 과도한 욕심을 조금만 비워내도 나를 감싸고 지탱해주는 이 정교한 대지의 다정한 곁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고대 현자들의 다정한 속삭임을 이정표 삼아서 우리 일상을 가로지르는 5가지 차원의 아주 흥미로운 여정을 출발할 겁니다. 첫 번째 정거장은 개인 내면입니다. 내가 과연 차디찬 방에 홀로 버려진 슬픈 존재인가 하는 고독의 오해를 완전히 깨뜨려버릴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과 가정입니다. 소리 없는 침묵으로 가득 찬 가정에서 말이나 잔소리로 상대를 조종하려는 손길을 멈추고 서로의 주파수를 동기화하는 법을 찾아봅니다. 세 번째는 경제와 기업의 무대입니다. 피할 수 없는 치열한 경쟁의 시장에서 눈앞에 손익계산기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작동하는 예상치 못한 네트워크의 힘을 마주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국가와 사회입니다. 서로를 미워하며 파편화된 우리 사회의 뿌리를 다시 얽어맬 신뢰와 연대의 가치를 논할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세계와 인류입니다. 인간이 지구를 마음대로 지배해도 된다는 자만 섞인 착각을 꺾고 공존의 주파수를 켜는 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에 아담 스미스의 인문학적 거울과 톨스토이의 눈물겨운 서사를 얹어서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강력한 안목을 선물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역, 개인 내면의 이야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우리는 일이 꼬이거나 힘든 일을 겪으면 스마트폰 비행기 모드를 켜듯 세상과 단절해버립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면서 고립의 늪에 빠지죠. 하지만 아가다는 말합니다. 모든 나무는 서로 대화하며 인간에게 교제를 제공한다. 식물학자들의 통신망 연구를 들여다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땅 위에서는 완벽하게 독립적으로 서 있는 거목들이 사실 땅 밑에서는 곰팡이 균사체를 얽어 만든 우드 와이드 웹이라는 촘촘한 광케이블망을 깔아두었습니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 이웃나무가 해충의 습격을 받으면 숲 전체에 경보 신호를 송출하고 햇빛을 못 받는 어린 묘목에게는 아름드리 거목들이 뿌리로 영양분을 몰래 수혈해줍니다. 사회신경과학의 권위자 존 카치오포 교수의 평생에 걸친 실증 연구는 아주 엄숙한 경고를 던집니다. 주관적인 외로움과 고립감을 장기적으로 겪는 사람들은 조기 사망 위험률이 무려 14%나 급증합니다. 빈곤이나 비만이 주는 신체적 타격은 명암도 못 내밀 수준의 치명적인 독성입니다. 보이지 않는 정체기를 걷고 계십니까? 내 힘으로 상황을 다 뜯어 고치려 헛된 힘을 쓰지 마십시오. 당신의 뿌리는 보이지 않는 대지 아래서 여전히 깊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독점적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세상이 내미는 다정한 손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차원은 우리의 보금자리인 가족과 가정입니다. 사춘기 자녀의 잠긴 방문 혹은 온종일 피로에 지쳐 퇴근한 배우자의 쾌한 눈빛을 볼 때 우리는 서운함을 느낍니다. 이때 우리는 흔히 말이나 다그침 혹은 잔소리를 쏟아냅니다. 어떻게든 내 통제하에 두고 내 입맛대로 조절하려는 것이죠. 하지만 아가다는 나무의 존재 목적이 화려한 가르침이 아닌 묵묵한 교제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나무가 인간과 소통하는 언어를 보십시오. 나무는 시끄러운 잔소리나 훈계를 단 한마디도 뱉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뙤약볕 아래 제 자리를 지키며 지친 나그네가 기대어 쉴 수 있는 그늘을 아낌없이 내어줄 뿐입니다. 정신의학자 존 볼비의 애착이론은 정서적 안정감이 언어적 가르침이 아니라 곁에 가만히 머물러주는 존재감에서 싹튼다고 실증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든든한 정서적 지지 기반을 둔 이들은 극심한 고통에 직면해도 자율신경계가 평정심을 되찾는 속도가 무려 70% 이상 뛰어났습니다. 가족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겠다는 지배욕을 내려놓으십시오. 가족의 차가운 침묵을 단절로 오해하지 않고 그저 묵묵하게 기댈 수 있는 시원한 비언어적 그늘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무너진 관계를 살려낼 가장 세련되고 우아한 지혜입니다. 세 번째 차원은 냉혹하기 짝이 없는 경제와 기업의 생태계입니다. 우리는 이런 한 푼까지 철저하게 따져가며 기브앤테이크의 저울을 흔들어댑니다. 돈 안 되는 관계는 가차없이 잘라내고 인맥마저 투입 대비 산출이라는 가성비 공식으로 재단하려 든다. 하지만 아가다는 시장 역시 기계 부속품의 조립체가 아니라 서로 대화하며 숨쉬는 유기적 숲이라고 말해줍니다. 네트워크 과학의 거장 니컬러스 크리스타키스 교수가 밝혀낸 3단계 영향력 법칙에 따르면 한 사람이 건넨 사소한 선의와 긍정적 변화는 내 친구를 거쳐 친구의 친구를 지나 마침내 3단계 너머에 서 있는 전혀 생판 모르는 타인의 감정까지 전염시킵니다. 내 주변 연쇄고리가 행복해질 때 내 행복도가 덩달아 상승할 확률이 무려 9%나 늘어난다는 정량적 데이터가 이를 입증합니다. 오늘 내가 거래처 직원에게 던진 따뜻한 말 한마디 혹은 당장 이익이 안 됨에도 정직하게 베푼 선의는 이 거대한 숲의 바람을 타고 흩날립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일터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구원의 열매가 되어 숲 반대편에서 돌아옵니다. 결과를 억지로 내 소나기에 쥐려는 강박을 내려놓을 때 시장의 선한 순리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차원은 우리가 발을 딛고 비벼대는 공동체 국가와 사회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갈등과 반목이 참으로 깊어 보입니다. 너는 너, 나는 나 철저한 각자 도생의 구조입니다. 이웃 간의 대화는 끊겼고 사소한 부딪힘에도 법적 소송을 남발하죠. 하지만 모든 나무는 인간과 대화를 나눈다는 아가다의 조언은 이 황량한 사회적 공동체를 치료할 진짜 처방을 줍니다. 하버드 대학의 로버트 퍼트넘 교수는 그의 역작인 나홀로 볼링에서 서로 간의 수다와 교류, 즉 사회적 자본이 튼튼하게 구축된 사회는 그렇지 못한 곳에 비해 범죄율이 현저히 낮고 공공정책에 대한 자발적 신뢰도가 높으며 심지어 주민들의 자가건강평가 지표가 무려 20% 이상 월등히 향상된다는 통계적 사실을 입증해냈습니다. 사회는 소수의 자칭 엘리트들이 마음대로 조종하는 정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심코 스쳐가는 타인들의 침묵 속에 담긴 미세한 신호를 가만히 들여다볼 때 사회의 기틀은 비로소 복원됩니다. 타인을 내 성공을 위한 도구로 취급하는 착각을 접고 온전한 동반자로 존중할 때 그 어떤 폭풍이 불어와도 끄떡없는 견고한 들풀들의 얽힌 뿌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영역은 세계와 인류입니다. 인간은 그 똑똑한 기술과 지혜로 대지를 파헤치고 숲을 베어내며 스스로가 이 지구의 절대 권력자이자 소유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우쭐한 자만의 대가로 직면한 것이 턱 밑까지 차오른 기후위기와 환경의 참상입니다. 아가다는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나무가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은 대자연을 우리가 마음대로 소모할 대상이 아니라 공존을 함께 속삭이는 대등한 동반자로 설정해야 함을 뜻합니다. 제임스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이 보여주듯 지구 생물 전체 무게 중 무려 80% 이상을 차지하며 산소를 공급하고
기후를 치밀하게 조율해온 진짜 주역은 다름 아닌 들판에 소리 없는 식물들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지구 생태계라는 장엄한 오케스트라의 보잘것없는 일원일 뿐입니다. 내 얕은 지식과 힘으로 이 우주의 모든 섭리를 완벽히 비틀어 통제하겠다는 자만 가득한 환상을 내려놓으십시오. 대지 위에 잠시 머물다가는 여행객처럼 겸허히 주어진 자연에 감사하고 성실히 주파수를 맞출 때 이 푸른 지구는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은혜의 그늘을 아낌없이 베풀어 줄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학의 아버지로만 알고 있는 아담 스미스는 실은 인간 영혼의 본질을 아주 깊게 파고든 도덕 철학자였습니다. 그의 숨겨진 대작인 도덕감정론은 인간이 본성적으로 제 이익만 챙기는 이기적 본능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파멸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아주 웅장한 고민에서 출발했습니다. 스미스는 그 해답을 타인의 고통과 슬픔을 나의 상상력으로 투영해 함께 아파하는 동감, 그리고 내 마음속에 세워둔 공명정대한 관찰자의 객관적인 시선에서 찾았습니다. 시장의 진짜 엔진은 탐욕의 무한 독주가 아니라 서로의 영혼을 비추는 동감의 거울을 통해 주파수를 조화롭게 동기화하는 도덕적 본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겉보기엔 뚝뚝 떨어져 침묵하는 듯 보이나 실제로는 깊숙한 땅속에서 끊임없는 소통을 나누는 아가다의 나무들과 완벽하게 닮아 있습니다. 세상을 내 힘대로 다 지배하고 움켜쥐겠다는 어리석은 마음을 포기하고 상호 신뢰의 주파수를 켤 때 진짜 시장의 기적 같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적 울림이 어떻게 한 인간의 실존을 비참한 파멸에서 건져 올리는가 극적으로 보여주는 인류의 위대한 고전 문학이 있습니다. 바로 레오 톨스토이가 남긴 역작 이반 일리치의 죽음입니다. 성공가도만 달리던 유능한 판사 이반 일리치는 자신의 지위와 체면을 과시하기 위해 온 삶을 가식으로 도배하고 심지어 가족마저도 자신의 지위를 돋보이게 할 도구나 장식처럼 취급하며 모든 상황을 제 뜻대로 통제하고 지배하려 들었습니다. 그러나 불치의 병에 걸려 침대에 누워 고통받기 시작하자 그가 계산했던 화려한 인맥과 가족의 가식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쓸모가 다했다는 이유로 철저하게 소모적 도구로 취급당하며 끔찍한 고독 속에서 울부짖던 그를 마주한 것은 오직 가난하고 순박한 하인 게라심 뿐이었습니다. 게라심은 아무 위선도 대가도 계산하지 않고 묵묵히 입안의 고통스러운 다리를 제 어깨에 얹어 받쳐주며 따뜻한 체온을 건넸습니다. 게라심이 내어준 이 계산되지 않은 조용한 곁이야말로 말없는 나무가 인간에게 기꺼이 내어주는 교제의 완벽한 실현이었습니다. 가식의 껍데기가 다 허물어졌을 때 비로소 게라심의 정직한 곁을 통해 위로를 맛본 이반은 실존의 구원을 얻습니다. 스스로가 모든 것을 쥐고 흔들겠다는 과도한 욕심이 완전히 끝나는 바로 그 찰나에 진짜 구원의 서막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혜와 과학을 가로지르는 아주 견고한 다리를 놓았습니다. 이 지식의 다리 위에서 우리가 마음에 장착한 실증적 자산을 다시 한번 조용히 머릿속에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단순히 외롭다는 개인의 슬픔이 존 카치오포의 연구처럼 조기 사망 위험을 14%나 끌어올리는 치명적인 신체적 독약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상대를 내 뜻대로 길들이려는 말이나 훈계를 멈추고 존 볼비의 애착 이론처럼 가만히 현존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의 자율신경계 불안을 70%나 빠르게 안정시켜준다는 구체적인 진실도 쥐었습니다. 나아가 내가 베푼 다정한 호의는 니콜러스 크리스타키스의 3단계 영향력 법칙을 타고 3단계 너머에서 내 행복도를 9% 상승시키며 돌아오고 이 호혜성이 모일 때 로버트 퍼트넘이 증명한 것처럼 공동체의 건강지표를 20% 향상합니다. 제임스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이 밝히듯 지구 생물량의 80%를 차지하는 식물들의 조용한 항상성 조율 방식에 우리가 겸허히 고개를 숙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많은 현대과학의 차가운 렌즈를 통과한 지표들은 놀랍게도 단 하나의 거룩한 문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들판에 침묵하는 나무조차 대화하며 인간에게 곁을 내어주기 위해 서 있다는 고대 아가다의 위대한 안목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 여러분에게 아주 통쾌한 현실적 제안을 던집니다. 여러분, 단체 대화방에 숫자 1들이 지워졌는데도 왜 답장이 없냐고 폰을 쥐고 밤새 초조해하거나 상대를 내 입맛대로 조종하려 안달복달하지 마십시오. 왜 내 자식 마음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지, 왜 내 커리어가 내 계획대로 굴러가지 않는지 괴로워하며 스스로를 좁은 감옥 속에 가둘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상대의 마음도 세상의 수많은 우연과 부딪힘도 우리의 영역 밖에 있는 거대한 흐름일 뿐입니다. 내 손으로 모든 결과를 100% 장악하겠다는 자만 섞인 욕심을 이제는 다정하게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단 하나의 진짜 일은 저 들판에 정직하게 서서 제 몫을 다하는 한 그루의 굳건한 나무처럼 내 곁의 사람들에게 성실히 응답하는 따뜻한 주파수의 곁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를 수단으로 대하지 않고 온전하게 기댈 수 있는 시원한 그늘 한 자락을 정성스레 가꿔두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움켜쥔 손을 풀고 조용히 곁을 내어주고 서 있을 때 내가 상상치도 못했던
3단계 너머 숲의 저편에서 위기의 순간 우리의 삶을 다시 살게 해줄 구원의 인연과 찬란한 조화의 바람이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퇴근길에는 내 얕은 통제욕을 흘려보내고 시원한 곁을 내어주는 거목의 위대한 속삭임에 조용히 귀 기울여 보십시오. 감사합니다.